네, 지금부터 2024 제3차 사회서비스 정책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행사 사회를 맡은 중앙사회서비스원 남휘은 주임입니다. 시원한 가을비와 함께 저희 사회서비스 정책포럼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사회서비스 정책포럼은 사회서비스 분야 핵심 의제를 주제로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현황과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올해 총 3회 준비되었고 오늘이 그 마지막 자리입니다. 본 행사는 현재 중앙사회서비스원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준비한 사회서비스 정책포럼 세션은 오전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약 1시간 반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포럼은 민간의 사회문제 해결 혁신 사례를 바탕으로 민간의 상생과 공공의 촉진자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의 새로운 가능성을 함께 열다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포럼은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세 분의 주제 발표와 패널 토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하기 앞서 오늘 행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분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카메라를 향해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정책과에서 임혜성 과장님과 김민주 서기관님 그리고 경남사회서비스원 원장님 조철현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본 행사를 시작하기 앞서 이번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최신광 중앙사회서비스원 부원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부원장님 앞쪽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최신광 부원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변화와 혁신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인사말도 관례를 좀 벗어나서 준비된 인사말이 있기는 하지만 그거와 관계없이 인사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해서 짧게 드리겠습니다. 일단 행사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바쁜데 비를 뚫고 또 여기까지 참석해 주셔서 임혜성 과장님 특별히 감사드리고요. 김민주 서기관은 또 인구정책실에 기획을 총괄하는 서기관이신데 엄청 바쁜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셨고 또 경남 사회서비스 원장님 아침에 새벽기 차 타고 오셨습니다. 직원들하고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강희정 대표님 싱가포르에서 참여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당초에 이거는 국내 행사로 기획을 했는데 강희정 대표님 때문에 갑자기 국제 포럼이 됐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감사드리고요. 이 모든 행사의 뜻은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사회로 변화시키고 흔히 말하는 창의적 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약창대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작은 몸짓들이 시간과 세월이 좀 쌓여서 우리 사회를 또는 우리 공동체를 크게 변화시키고 국민들의 삶에 한 단계 더 나은 행복을 가져주는 기회가 되기를 이번 행사를 통해서 기원해 봅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행사 준비하신 분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신광 중앙사회서비스원 부원장님의 따뜻한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입니다. 첫 번째 순서는 정정은 루트 임팩트 DEI 이니셔티브 팀 프로젝트 리드님이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를 주제로 발표해 주실 예정인데요. 그럼 정정은 리드님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21개 조직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 직장 어린이집, 모두의 숲 어린이집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루트 임팩트의 정정원입니다. 보통 직장 어린이집이라고 하시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실 거예요. 대기업의 큰 건물, 부모와 함께 손잡고 아니면 유모차 타고 회사 건물로 아이와 함께 출근하는 모습일 텐데요. 오늘 제가 이야기를 나누려는 어린이집은 큰 빌딩의 어린이집도 아니고 한 개의 대기업이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아닙니다. 제목과 같이 21개의 조직이 함께 운영하는 직장 어린이집입니다. 바로 성수동에 위치한 모두의 숲 어린이집입니다. 성수 소셜벤처밸리 하나금융그룹 공동 직장 어린이집 모두의 숲은 서로 다른 나무들이 모여 숲을 이루듯 아이들이 다양한 나무들처럼 자신의 기질대로 나답게 성장하고 숲처럼 조화롭게 살기 바라는 마음으로 2020년 5월 개원하였습니다. 위치는 뚝섬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이 지역은 특성상 도심 지역이면서 중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건물을 찾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을 찾을 때 가장 유념했던 사항들이 있는데요. 일단 아이들이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안정성, 그리고 공간 활용성, 그리고 중요했던 부모님들의 접근성, 가격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사진 속의 모습은 현재의 모두의 숲 어린이집 모습이고요. 이 건물은 70년대 지어진 건물로 어린이집 이전에는 임시 주민센터로 사용하였고 그 전에는 공장 겸 사무실로 사용되었던 건물입니다. 현재 모두의 숲 어린이집은 정원 49명 중 29명이 이용하고 있고요. 상생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으로 운영 형태는 컨소시엄 형태입니다. 그럼 저희가 어린이집을 만들면서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조직이 나이를 먹으면서 자연스레 생기는 문제인데요. 바로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구성원들의 경력 단절입니다. 저희 루트 임팩트도 작년이 창립 10주년이었는데 성수동에 있는 임팩트 지향 조직들이 창립 초반의 시기를 지나고 창립 5년 정도 이상을 지나고 나니 구성원의 생애 주기에 따라 결혼하고 임신하고 출산하는 구성원들이 생겼습니다. 이들이 돌봄의 인프라 부족으로 휴직 후 돌아오기 어려운 경우들이 생겼던 것이죠.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일을 해보신 부모님이시라면 크게 공감하실 텐데요. 육아휴직 후 복직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아이 돌봄 인프라는 여기에 써 있는 3가지 정도입니다. 어린이집을 보내거나 돌보미를 구하거나 아니면 조부모님이 도와주시죠. 이 옵션 중에서 2-3개를 중복해서 쓰기도 합니다. 옵션이 3개나 있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옵션 모두 완벽한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복직을 했다가도 다시 휴직을 하고 퇴사를 선택하고 심지어 복직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경력 단절 위기에 있는 구성원들을 위해서 직장 어린이집이 있다면 어떨까요? 내가 일하는 시간에는 직장 어린이집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고 또 아이에게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면 바로 찾아가서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루트 임팩트와 같이 임팩트 지향 조직들은 작은 조직들이 많습니다. 그 조직 스스로 직장 어린이집을 만든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지요. 그래서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해서 보육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지만 그 조직들은 직접 보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2019년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하는 11개 조직이 모여서 같이 어린이집을 만들면 우리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시작하였고 그 고민의 끝에 2020년 5월 드디어 모두의 숲 어린이집이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모두의 숲 어린이집은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되는 상생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입니다. 컨소시엄을 조직하면서 민간의 장기 후원을 유치할 수 있었고요. 상생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으로 공공의 지원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두의 숲 어린이집은 규모적 한계로 인해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어려웠던 임팩트 지향 조직들이
자발적으로 연대하여 솔루션을 찾아낸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로써 임팩트 지향 조직들은 유능한 구성원들이 직장을 포기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고, 후원사 역시 임직원의 복지와 소셜 임팩트 창출에 직접 기여하는 효과를 동시에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추진의 중심에는 루트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저희 루트 임팩트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과 조직을 지원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2014년부터 성수동에서 소셜 임팩트를 지향하는 조직들 간의 커뮤니티 조성을 주도해왔고, 그리고 성동구, 대기업, 임팩트 지향 조직 등 다양한 주체와 함께 협력하여 컬렉티브 임팩트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어린이집 사업의 적임자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대표 사업주인 루트 임팩트를 중심으로 후원사인 하나금융그룹,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하고 맡고 계시는 한솔 어린이 보육재단, 그리고 공공의 지원인 직장보육지원센터 등이 임팩트 지향 조직 구성원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양한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다음부터 저희 어린이집이 얼마나 좋은 보육 환경인지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저희 부모님들은 한 달에 얼마를 내고 아이들을 보내고 계실까요? 정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아이들 견학 등에 드는 실비 일부만 납부하고 계십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후원사인 하나금융그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금융그룹이 소셜 임팩트 창출에 직접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로 어린이집이 지속적이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벌써 5년째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양한 주체들의 유기적인 관계로 인해서 어린이집은 운영 방향에 맞게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두의 숲 어린이집은 아이는 아이답게, 부모님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또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만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조금씩 더 살펴보면요, 아이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바로 어린이집일 것입니다. 아마 집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즐거우면서도 편안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공간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이 점을 유념해서 만들었고요. 또 일하시는 부모님은 육아로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면 아이들 저녁도 제공이 됩니다. 갑작스러운 조찬회의에도 야근에도 아이를 어디에 맡길까 동동거리지 않아도 됩니다. 또 아이들은 편안한 공간이면서 부모님들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것은 저희는 교사 대 아이 비율이 최대 1:5를 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사 대 아이 비율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들어보셨을 텐데요. 교사 한 명이 맡는 아이 수가 최대 5명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또 한솔 어린이 보육재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운영 방향에 맞춰 모두의 숲 어린이집만의 보육 특징들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저희만의 특별 활동들인데요. 지금 사진 속에 보시는 첫 번째, 두 번째 사진은 컨소시엄 회원사인 ABC랩에서 음악과 무용, 융합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세 번째, 네 번째 사진은 컨소시엄 회원사의 재직 중인 어머님께서 본인이 전공하고 연구하시는 미술 교육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미술 수업 같은 경우는 매 시간 주제가 정해져 있지만 아이들의 개개인의 특징을 잘 살펴주셔서 아이들이 미술로 즐겁기도 하고 위로도 받는 시간입니다. 네, 두 번째는 저희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성장에 대한 관찰과 입금이 있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사 대 아이 비율이 낮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그래서 아이들은 교사의 사랑을 가득 받을 수 있고요. 또 교사와 충분한 상호작용을 하고 아이들이 부모만큼이나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 저희 한번 원에 놀러 오시면 아이들이 교사 한 명 한 명, 자기 담임 교사뿐만이 아니라 원장님, 사무 선생님, 심지어 다른 반 선생님한테까지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영유아 시기에 다양한 어른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경험만큼 중요한 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 체인지 메이커 분들의 자녀답게 다양성, 포용성, 감수성, 그리고 공감 능력을 키워가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가깝게 지내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인지하기도 하고요. 동네 쓰레기를 주우면서 환경에 대해 소중함도 생각합니다. 또 다양한 열린 관계를 통해 타인의 관점에서 경험하고 조율하며 공감 능력을 키워갑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부모님들에게도 특별함이 있습니다. 교사분들이 아이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성장을 이끌어 주셔도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부모님들이잖아요.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좀 더 좋은 보육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고 계시고요. 또 같이 건강한 돌봄과 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부모 교육도 연이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제 참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진과 같이 높은 참석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사와 부모가 함께 아이들을 키워가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접 어린이집을 만들기 어려운 임팩트 지향 조직들이 자발적으로 연대하여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한 첫 번째 사례에서인지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저희 어린이집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신문에 실리기도 하였고요. 소박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소개도 해주셨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도 그래서 마련된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로 발표한 모두의 숲 어린이집이었고요. 추가적인 이야기는 패널 토크에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순서로 정정은 리드님이 포럼의 포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준비해주신 정정은 리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두 번째 순서는 사회적 협동조합 인쿱 안미하 이사장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인쿱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성을 위한 기업과의 협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안미하 이사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인쿱 사회적 협동조합의 안미아 이사장입니다. 예. 저는 오늘 차별 없는 꿈 공정교육을 위한 기업 상생 프로젝트 컴브리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컴브리지 프로젝트는 인쿱의 계속 오랜 시간 지속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기업 협업 사례입니다. 기업 협업 사례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쿱은 간단하게 사실 10년이 넘었는데요. 1분 만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에 해외에서 거주하다 귀국한 경력 단절 엄마 영어 강사들에 의해서 재능 기부 단체로 시작하였고요. 하지만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너무나 충격적인 현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알파벳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고 매우 많이 발전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귀국을 했는데 교육 격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힘들겠다는 생각으로 일반 그 협동조합을 만들었다가 기업하고 같이 협업을 하려다 보니 기업에서 자꾸만 너네 기부금 영수증 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실 그게 다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인 펀딩을 위해서는 기업이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으로 2021년에 공익법인으로 법인을 변경하였고 누적 1,000명 이상의 아이들에게 쉼 없이 장기 교육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기 교육입니다. 일회성 팝업 교육이 아니고 장기 1년, 2년, 3년 굉장히 오랫동안 인쿱에서 영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은 저희가 연역을 만들었는데 진짜 엄청 많았건데 이거 반으로 줄인 것입니다. 사실 반으로 줄여도 보이시죠? 엄마 영어 강사들의 피땀 눈물이 보이실 것입니다. 네, 저희들은 왜 하필 너네는 영어를 하느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다른 것도 굉장히 많은데 왜 영어냐? 사실 이거 지금 사진 보이시죠? 이거 코엑스입니다. 이 우리나라예요. 못 느끼셔서 그렇고 영어를 다들 잘하시니까 사실 못 느끼게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정말로 많은 부분이 다 영어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알파벳도 모르는 아이들은 자기가 영어를 모른다는 사실을 숨기고 계속 자라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파리바게뜨나 뜨레주르 같은 약속 장소에 가지를 못해요. 현장에서 저희들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온 관광객들이 여기 한국 맞아요? 이렇게 물어요. 네. 실제 상황입니다. 인쿱 유튜브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자, 그다음 이거는 제가 너무 쇼크를 받아서 사실 찍어서 지금 올린 것인데요. 급히 급조한 것입니다. 버스예요. 우리나라. 그래서 하루는 제가 버스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붙잡고 이 도대체 뭐라는겨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한국 버스 저 왜 이렇게 한국 버스에 영어가 되어 있는지 저는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디다가 여쭤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인쿱이 말씀드리고 싶은 컴브리지는 사실 지속 가능성을 위한 것이고 컴퍼니가 브릿지가 되어 준다는 뜻으로 컴브리지라고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컴브리지 프로젝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은 그래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이 브릿지가 되어주고 인쿱 강사들이 현장에서 가르치는 매우 적극적인 교육 격차 해소 프로젝트입니다. 저희들이 2011년에 시작해서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르쳤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만이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사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많이들 말씀하시지만 아이들은 변하거든요. 저희들은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목격하였습니다. 저희들 컴브리지가 그렇다면 왜 필요한가? 그럼 결국 컴브리지가 필요한 것은 기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예산 펀드겠죠. 그래서 저희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 녀석들이 제 발로 나가지 않는 한은 저희가 가르칩니다. 그러기 위해서 컴브리지를 기획했고요. 사실 현재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는 곳은 학교밖에 없는데 사교육이 우리나라가 워낙 횡행하다 보니 사실 교육 격차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소득 격차에 의한 교육 격차가 가장 큰 과목 영어로 사실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교육이 강사의 재능 기부만으로는 불가능하였고 기업, 인쿱, 기관이 함께하자는 의미에서 컴브리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현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육원 지역아동센터, 그 다음에 복지관, 그룹홈, 인쿱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지 저희들이 선생님을 파견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취약계층 아동 교육 돌봄이 필요한 곳, 그 다음에 알파벳도 모르는 어떤 아이들 대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들이 1년도 해봤고 2년도 해봤고 3년도 해봤고 지금 10년이 다 되어가는 곳도 있거든요. 있는데 장점과 단점이 굉장히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단기 교육과 중기 교육의 단점은 장점도 있긴 있습니다. 아이들이 한 번도 배워보지 않았는데 경험을 하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교육이 단절되면 잊어버려요. 그동안 들인 돈과 시간이 다 허사가 되는 것을 저희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 3년 이상 10년 장기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 것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많은 성공 사례를 지금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선생님과 오래도록 같이 하면서 정서적인 결합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정서적 결합과 함께 공부는 그냥 자동으로 됩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가르치듯이 저희들은 엄마 영어 강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컴브리지 프로젝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그냥 금액을 말씀드리는데 꼭 이 금액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너 기업에서 1억을 줄 테니 100명을 1년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지 마시고 1,000만 원을 10년을 주시고 한 기관을 연결해서 이 아이들을 10년 동안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그게 의외로 굉장히 효과가 있고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회사들이 지금 들어오고 계십니다. 저희 이거는 지금 컴브리지 현황 연결인데 이거 말고도 더 많은 기관을 저희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부 및 사업은요. 저희가 컴브리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고 마지막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사실 엄마 영어 강사분들이 해외에 거주하다 영어권에 거주하다 오신 분이 많은데
얼마 전에 한 1년 전에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 지역에 있는 교포 분들이 연락을 하셨어요. 어딘가에 인쿱이 거기까지 알려졌나 보더라고요. 국제적으로. 그런데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고국에 있는 어려운 아이들을 우리도 돕고 싶다. 우리도 여기에 살고 있으니 영어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니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겠느냐 하고 스스로 그곳에서 조그만 단체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현재 펀드레이징을 하고 있고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을 때 어학연수나 그런 기회를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서 그날 밤잠을 설쳤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렇다면 인쿱의 저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저는 인쿱의 저력은 전체 강사회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무조건 빠지면 벌금을 물 정도로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모여서 전체 강사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오랫동안 해오신 강사분들과 이제 막 들어오신 강사분들이 전부 모여서 사실 인쿱 제가 나가보니 이러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극복하면 될까요? 그런 것들을 많이 선배 강사님한테 물어보시면 선배 강사님들이 이미 다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매우 잘 이야기를 해주셔요. 그래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말하자면 사실 저희가는 진짜 가장 어려운 교육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보육원이나 그런 어떤 센터에 있는 아이들 중에 사실 ADHD나 느린 학습 아동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면 되는지 저희가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통합교육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조금 전에 네. 교육 분야고요. 이것은 저희가 임직원 기부 행사 같은 것을 진행을 하는데요. 요의 포인트는 저희가 직접 만나게 할 수는 없어서 사실 아이들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주고 선물 싸기, 카드 쓰기를 하는데 카드를 받은 아이가 이분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잘 알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아이들이 얘기하거든요. 1분 남았다고 해서 제가 좀 말이 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얘기를 해줘요. 이분이 너를 잘 알고 있고 너를 위해서 매일 응원하고 있단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인쿱의 아이들인데요. 저희가 그 어떤 복지관에서 가장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 1등으로 지금 뽑혔거든요. 사실 공동 1위가 있어요. 마술입니다. 그렇다면 과목 중에서는 1등인 거죠. 예, 저희가 아이들이 흥미를 잃지 않도록 굉장히 재미있게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쿱의 아이들 중에서 마지막에 있는 아이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알파벳도 모른 채로 왔다가 지금 진짜 또박또박 예쁘게 영어를 쓰고 나는 나중에 페이머스 유튜버가 되고 싶다라고 썼어요. 예, 응원한다. 자, 그 다음은 이것은 인쿱의 아이들 중에 저희가 그 영어 그 전국 말하기 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인쿱이 가르치는 게 맞는지 정말 증명하고 싶고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드로 했어요. 외부에 있는 아이들도 받고 인쿱의 아이들도 내보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초등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하면 타고난 능력은 같지만 기회가 없었을 뿐이다라는 걸 저희들이 증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 다음은 인쿱에서 배우고 대학을 간 친구예요. 봄에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저 대학 갔는데 치맥 좀 사주세요. 그 친구가 보내온 메시지입니다. 소리. 저는 영어를 포기했었는데 인컵을 통해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생겼고 영어를 배우면서 대학까지 가는 목표까지 생겼습니다. 저는 지금 물리치료학과에 다니고 있는데 수업이 대부분 영어예요. 영어를 배우지 않았으면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취업하게 된다면 저처럼 힘든 학생에게 기부하고 싶어요. 꼭 아이들에게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쿱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에게 많은 기회를 나눠줘서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저희들이 선생님들이랑 이걸 보고 많이 좀 그랬었어요.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희들 아이들이 알파벳도 모르다가 다 100점 맞고 막 이래서 갑자기 교육에 관심이 없던 학부모님들이 문자를 보내거나 했습니다. 먹고 사는데 바빠서 아이 교육에 신경 쓸 틈이 없었는데 인쿱을 만나서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네, 그런 문자들입니다. 현장에
목소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쳐오면서 느낀 것은 어렸을 때 개입해야 된다. 그런데 가르치면서 절대 혼내면 안 된다입니다. 왜 마음이 아픈 얘기인데요. 이 아이들은 이미 너무 많은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혼내지 말고 가르쳐야 된다. 하지만 모든 책임도 네가 져야 한다는 걸 오랫동안 잘 말해줘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능력은 같지만 기회를 타고나지 못했다. 그리고 저희가 생일 선물을 고르라고 했을 때도 아이들이 자기 선물을 고르지 못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너무 많은 결핍은 어떤 대상에 대한 의욕조차 갖지 못하게 한다. 체계적인 지속적인 교육만이 답이다. 계속 오늘 말씀드렸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만이 답입니다. 자, 저희들하고 같이 해주시는 많은 기업들입니다. 자, 저희의 목표는 인쿱이 없어지는, 사라지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인쿱이 필요한 아이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아이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생동감 넘치는 발표해 주신 안미아 이사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 발표는 저희 이대영 중앙사회서비스원 혁신기획부 부장님 모시고 사회서비스의 새로운 연합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대영 부장님 앞쪽으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앙사회서비스원 이대영입니다. 저는 이제 발제이기도 하겠지만 주최 측의 입장에서 오늘 자리를 어떻게 준비했고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그 간단한 이야기 이후에 패널 토론을 통해서 조금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으로 이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의 새로운 연합이라고 좀 제목은 정해봤는데요. 오늘 그 사회자께서도 이제 지적했듯이 이 정책 포럼이라는 게 결국에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조금 중요한 의제들을 다루는 부분들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들은 결국에 사회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공급하고 누구에게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장기적으로 고민해보자라는 트랙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다만 이게 오늘 하루의 정책 포럼 간단한 짧은 시간을 통해서 진행되는 결론이 나는 이제 주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오늘 앞에서 설명해 주신 사례라든지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뭐 요거는 이제 그냥 넘어갈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중요하지만 뭐 지금 오늘 이거를 중심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서비스와 관련돼서 이제 사회적 기대나 요구가 이제 늘어난다라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복지국가들에서도 사회 서비스들이 등장을 보면은 결국에 사회적인 어떤 그런 요구나 수요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잘 경험하거나 느끼지 못하실 수 있다 그러면 코로나 경우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예상하지 못하고 경험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그 사회 내에서의 어떤 그런 안전망으로서의 사회 서비스 체계들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 결국에 사회 서비스에 대한 어떤 중요성과 의미가 강조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회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들은 밑에 있는 것처럼 어떤 돌봄과 보호의 영역을 개인의 영역으로 올릴 것인가, 아니면 국가나 그 어떤 공동체 영역까지 확대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들이고 거기에 따른 노동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어떤 시장과 아까 영리 시장과 비영리 시장 그런 제공 주체들에 대한 기준들을 조금 고려를 하면서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그 사회 전체적인 입장을 고려한 정책적인 선택이 필요한 영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회 서비스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나름 이 영역에서 획기적인 상황이라고 의미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사회서비스라는 부분을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는 사회서비스라는 것들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제도라든지 기본 계획이라는 것들이 아직까지는 좀 만들어지지 않았었는데 작년 연말에 복지부에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했습니다. 사회서비스 기본 계획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면 전반적으로 지금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앞부분에 전개하고 있습니다.
좀 내용이 좀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자세한 내용들은 그러니까 사회서비스 기본 계획이 지금 뭐 복지부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가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동안의 사회서비스가 양적인 확대를 이제 이루어 가고 있고 나름대로의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품질에 대한 관리도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제도적인 차원으로 우리나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통계들도 이러한 의미들도 보여줄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기본 계획에서도 조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기존의 공급 체계를 가지고서는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수요들을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것들이 앞으로의 사회 서비스 전략에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입니다. 수요와 여건, 그러니까 그 현실과 여건에서 수요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도 좀 살펴보면 결국에는 다양한 여건들 때문에 사회 서비스와 관련된 수요들은 변화하고 있다. 뭐 저출생이라든지 고령화라든지 뭐 청년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라든지 코로나라든지 그리고 사회적 돌봄에 대한 어떤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변화하고 있고 또 국민들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요자들도 지불을 의향들도 가지고 있다. 그동안의 공공 서비스의 무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내용들을 서비스의 비용들을 지불하면서도 필요한 서비스가 있으면은 이용을 하겠다라는 것들로 환경들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 체계의 현실은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게 전체적인 정책 맥락에서의 어떤 판단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보시는 것처럼 분절적인 서비스들의 제공 체계들 혹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다양한 공급 주체들의 어떤 그런 도입이라든지 활동 방향들이 아직까지는 뭐 현장에서는 많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거를 아우르고 연계하고 적용하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 품질 관리해 나가는 체계들이 현재 체계만 가지고는 앞으로의 체계들을 담보해내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제 문제 의식들입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이제 어떤 그런 징후들을 계속 이야기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인구의 어떤 구조가 바뀌고 있고 고령화가 늘어나고 있고 부양 비용들 생산 인구가 적어들고 뭐 국민들의 어떤 부양비가 늘어날 수 있다.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은 그렇다 보니 지역 소멸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 의식들이 전반에 이제 깔려 있는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 서비스를 조금 고도화하자라는 부분들로 지금 제1차 사회 서비스 기본 계획은 사회 서비스와 관련된 최상위 기본 계획으로서 위상을 가지면서 이제 작년 말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계획들의 중요한 내용들은 좀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여기서 이제 좀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오늘 이야기 드리고 있는 공급 체계를 어떻게 조금 혁신할 수 있을 것이냐. 지금의 공급 방식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어떤 공급 방식들을 아우르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서비스로서의 사회 서비스를 지향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새로운 연합이라는 부분들입니다. 새롭다라는 부분에 방점을 너무 많이 갖지 마시고요. 연계와 연합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 서비스 분야가 민간 공급 주체, 그러니까 민간을 중심으로 많이 이제 진행이 돼 왔었고 지금도 공급의 대다수의 많은 부분들은 이제 민간 제공 체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서비스의 수요를 다 담보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영세한 조직들이 개별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큰 틀에서 묶어내지 못하면은 뭐 한계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이러한 취지에서 이제 사회 서비스 공급하는 기관들을 좀 다변화시키고 규모화시키자라고 하는 게 지금의 사회 서비스 고도화 정책의 가장 핵심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공급 부분에서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책적인 고민은 이제 이러한 이제 공급 체계 혁신에 대한 부분들을 기본 계획에
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실현해 나가고 결국에는 제도나 정책으로서 소화하기 위해서 공급 주체를 어떻게 성장시킬 건가에 대한 고민들이 복지부도 그렇고 중소원도 그렇고 현장에서 좀 접촉을 하면서 이제 하고 있는 고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수동의 사례라든지 지금 인쿱의 사례라든지 저희가 이제 중소원과 복지부가 하고 있는 공급주체 다변화 사업, 컨소시엄 형태의 사업이라든지 제공 주체 이제 그 표준화 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하고 있는 일종의 이제 프랜차이징 사업들 같은 경우들이 이러한 부분들과 접목해서 공공과 민간의 색깔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역할로서 공급 체계들을 조금 더 고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해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중소원이 함께 하고 있는 역할이 어떤 것들이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고민하고자 하는 게 지금 이제 저희들의 고민들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국 한의학산업진흥협의회를 설립했던 사례들도 좀 같이 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의학 분야라는 부분에서 이제 그 저희랑 비슷한 사회 서비스 영역과 비슷하게 그러니까 내용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 발전의 경로들이 좀 비슷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한국 한의학산업진흥협회를 설립하는 걸 지원을 통해서 그 한의학 분야의 공급 체계들을 좀 혁신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체계들을 했던 사례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도 저희가 사회 서비스 분야의 공급 체계의 어떤 지원과 혁신을 위해서는 좀 살펴보고 있는 사례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도나 정책을 준비하면서 조금 더 이제 저희는 섬세하고 체감 있는 정책들로 준비를 해 나가는 거를 앞으로 지향하겠다라는 의미들이고요.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접촉면들이 넓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과의 접촉들, 민간과의 접촉들, 공공이 할 수 없는 부분에서의 서로 간의 이제 소통을 통해서 결국에는 문제 해결로 갈 수 있는 공동의 작업들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준비하면서 지금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이고요. 이후의 내용들은 패널 토론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이대영 부장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대영 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세 분의 발제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토크 준비를 위해 무대를 정돈하는 동안 세 분의 발제 내용 간략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인 정정은 리디님께서는 성수 소셜벤처밸리와 하나금융이 함께 운영하는 모두의 숲 어린이집 사례를 나누어 주셨는데요. 이를 통해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어 두 번째 안미하 이사장님의 발제가 있었는데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지만 아이들은 변한다라는 이사장님의 믿음이 있으셨기에 지난 13년간 변치 않는 애정과 열정으로 달려오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대영 부장님은 사회서비스 현장과 정부의 섬세한 연결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중앙사회서비스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과제를 잘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어 패널 토크에서는요, 앞서 진행된 발제 내용을 바탕으로 5분의 전문가분들 모시고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의 새로운 가능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이제 패널 토크를 진행할 준비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패널 토크 진행은 저희 중앙사회서비스원과 포럼을 함께 준비해 주신 임팩트 얼라이언스의 박정웅 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박정웅 팀장님이 인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실 정책 포럼이라는 이름이 처음이긴 한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세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모더레이터를 맡은 임팩트 얼라이언스의 박정웅이라고 합니다. 임팩트 얼라이언스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들의 협의체인데요. 다양한 연결을 통해서 생태계 단위의 협력을 이제 촉진하는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언어를 이제 공공의 언어로 바꾸어주고 공공의 언어를 현장의 언어로 바꿔주면서 일종의 협력을 위한 통번역사 역할을 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민간을 모국어로 해서 공공을 통번역한다면은 중앙사회서비스원 특히 혁신기획부에서는
공공을 모국으로 해서 이제 민간을 통번역하는 역할들을 해오고 계신데요. 이렇게 좀 꾸준히 이런 자리를 사실 이런 자리가 생긴 거는 저희가 1년 동안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자리를 꾸준히 마련해 주셔서 저도 이제 사회 서비스라는 용어가 주제가 이제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덕분에 네, 감사드리고요. 혁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혁신이 새로운 기득권이 되면 되지 않는다. 네, 혁신이 새로운 기득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오늘 함께 네 분과 함께 나눌 얘기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자원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자원들이 뭔가 제로섬이 되지 않고 어떤 제로섬의 경쟁이 되지 않고 어느 곳이 잘 된다고 해서 기존의 것이 잘 안 된다거나 또 기존의 것이 잘 된다고 해서 또 혁신이 막히거나 이런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면서 새로운 공급의 혁신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상생의 관점에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이제 패널 토크를 이어가기에 앞서 가지고 새로운 한 분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한국한의산업진흥협회 강희정 회장님이십니다. 현재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 아시아 의료기구 전시회에 참여하고 계셔 가지고 바쁜 일정 중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에 한의학 정책국이 있는 거 아시나요? 네. 한국한의산업진흥협회라는 민간 거버넌스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후의 역할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제 한국한의산업진흥협회의 설립 과정에 대해서 강희정 회장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저희도 잘 들립니다. 한 5분 정도 이내로 네. 좀 소개를와 그 과정들 그리고 이후의 어떤 역할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대우메디 강희정 대표이고요. 저는 한국한의산업진흥협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창의적 혁신을 논의하는 페스타 자리에 저희 한국한의산업진흥협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현장에 참여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그 싱가포르에서 국제회의를 만들게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저는 의료기 기업인 대우메디의 대표인데요. 우리 회사의 모토 중에 하나가 전통을 첨단으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혁신을 고민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도 매우 반갑고 또 그게 얼마나 실행하기가 어려운가 같이 실감을 할 수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청하신 우리 콤파스, 저희 한국한의산업진흥협회 영문 약자가 콤파스입니다. 우리 한국한의산업체들이 발전하기 위해서 나침반의 역할을 좀 해주자 하는 입장에서 영문 약자를 콤파스로 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 산업이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게 한의학 산업인데요. 이 기업체들의 협회가 한국한의산업진흥협회입니다. 우리 협회는 한의 관련 보건산업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회원사의 업종이 매우 다양합니다. 이 때문에 현재 한약 원재료, 한의약품, 원액항전, 한의의료기기, IT 서비스 기업으로 크게 분과를 나누어서 각 분과별로 업무와 활동을 세분화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돌출되는 공통의 애로사항을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립하는 데는 2018년도에 보건복지부 한의학정책관실에서 한의산업 기업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도와줘야 될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한약 관련 기업, 의료기기 기업들을 탐방을 한 3, 4개월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현장에서 기업들이 국가의 지원도 필요하고 또 어떤 기업은 어떤 애로사항과 어떤 판로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발전하는가 이런 것들 서로 소통을 하면 좋겠습니다라는 부분이 이제 발굴이 되었고요. 결국에는 기업 간의 소통과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도 확인이 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각 분야가 한의 보건산업이다 보니까 분야가 상당히 다양하고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그 각 분야별로 각기 다른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공통점이 산업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인식의 부족, 그리고 기업 간의 소통의 부족,
그리고 정부와 민간 간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 부족하다. 이것이 공통점으로 나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정말로 큰 지원을 하셨다고 생각이 되는 게 소통 플랫폼을 마련해 봅시다라고 제안을 주셨고 그때 한일산업 CEO 포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기업 탐방 이후 CEO 포럼을 시작을 했고요. 제가 오늘은 비대면으로 어쩔 수 없이 참여를 하지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CEO 포럼을 통해서 기존에 잘 모르고 있던 기업들 간의 네트워킹이 강화가 되었는데 이를 통해서 각 분야별 업종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소통을 하게 되고 이해를 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산업계가 갖고 있는 또 불만사항, 어려움을 이제 그 공통의 주제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불만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모였던 이유는 같이 발전하고자 하는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토론과 소통을 계속해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통이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협회를 설립해서 같이 발전하자라는 장단기 목표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합의, 컨센서스라는 게 어떠한 단체에서든 가장 중요한데요. 이 마지막 단계, 합의라는 것을 저희가 도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시작이 된 CEO 포럼을 통해서 2023년 3월에는 이렇게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것은 이제 그만하고 뭔가 더 함께 일을 해봅시다 해서 협회 설립을 결정을 했고요. 복지부하고도 논의를 해서 빠르게 진행합시다 한 결과 같은 해 6월 달 결국엔 저희가 3개월 만에 협회를 창립하는 그 힘을 가지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협회 설립에는 정부의 관심 그리고 구성원 간의 소통 그리고 그들 간의 합의 그래서 빠르게 실행하는 이런 단계를 거쳐서 설립이 되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진짜 제가 모더레이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주시는 분은 제 평생에 거의 처음 뵌 것 같습니다. 시차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좀 더 구체적인 질문들은 또 이따가 또다시 개별적으로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저희 여기는 지금 영상의 화면에 이제 보이시거든요. 함께하는 느낌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계속 함께 하도록 하고요. 저도 이 한의산업진흥협회를 사전에 만나서 얘기하면서 보건복지부의 역할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좀 그 존경 평소 쓰던 말을 쓰네 존경심이 좀 생겼습니다. 네. 그 뭐냐면은 어떤 뭔가 이런 커뮤니티나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를 보통 주도를 공공에서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있고 또 그게 필요한데 어떤 영역은 주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그 역할이란 건 어떤 거냐면 관계가 생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자주 만나야 되죠. 네, 한 번, 두 번 만나서는 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주 만나야 되는데 자주 만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공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공간과 비용은 공유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누군가가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먼저 주기를 하지 않으면 쉽게 지속적으로 제공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이어지지 않는 게 사실 공간과 모임에 드는 비용을 누가 제공할 것이냐의 이슈인데 그런 것들을 참 보건복지부에서 잘 해주신 덕분에 이렇게까지 좋은 성과가 생긴 것 같고요.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또 이따가 또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패널분들한테 개인 질문을 먼저 드리고 또 공동 질문을 이어 나가려고 하는데 먼저는 부장님께서 이대영 부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평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사회서비스원의 혁신사업 혁신기획부가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굉장히 이제 섬세하게 만나고 계신데 그 참 인상 깊게 저 보고 있거든요. 부장님 발표에서도 어떤 섬세한 정책 실효성, 좀 더 뭐 정책의 효능감 이런 것들을 기준을 듣게 되니까 기존에 왜 그렇게 활동해 오셨는지 제가 좀 더 이해가 좀 더 잘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떤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어떤 펀드레이징을 한 사례들 그리고 민간 협회의 어떤 필요성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이제 들으셨는데 각자 사례들을 이제 어떤 게 좀 들으셨는지 그 안에서 어떤
가능성이나 어떤 인사이트 같은 것들이 있으셨는지 좀 가볍게 한 팀씩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희 심사 아니고요. 아니요, 심사.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루트임팩트 사례에서는 이제 저희가 전체적인 어떤 컨소시엄 방식의 사업들에 대한 이제 인사이트를 좀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중앙사회 서비스원 생기면서 이제 컨소시엄 형태의 사업들을 시도사회 서비스원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컨소시엄이라는 거는 다양성을 존중을 해주고 그 다양성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인 어떤 시너지를 끌어내는 사업들인데 그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제 서로 간에 공감이 필요하고 가장의 장점을 끌어낼 수 있게끔 소통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어서 지금 저희도 이제 뭐 10개의 컨소시엄 사업들을 시도랑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 사업들을 약간 이제 좀 그 가시적으로 혹은 더 이제 장점화 시키는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좀 사례들에 대한 교훈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인쿠베 사례들은 이제 저희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표준 모델 공유화 사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규모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표준 모델 공유화라는 것들이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프랜차이징 사업에 유사한 부분들입니다. 거기에 소셜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회 문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들을 고민하는 형태로 프랜차이징 사업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인쿠베 사고 있는 것처럼 어떤 그 인쿠베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바탕으로 그런 이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또 조직들을 규모화 내가는 과정들이 이제 저희 하는 사업들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장점들을 반영해서 같이 사업들을 좀 진행할 수 있게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이제 그 말씀하셨던 섬세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결국에 섬세하다는 거는 반응인 것 같습니다. 그 상대방과 저의 교감을 통해서 얼마큼 잘 반응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인데 특히 공공의 정책 영역에서는 그 섬세한 반응이 나오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뭐 저도 이제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하기 전에는 왜 정부에서 이런 사업들을 못 만들어내지? 뭐 이런 것들을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못하지라는 부분들을 자꾸 이제 해봤는데 저도 이제 이 분야에 와서 이런 일을 하다 보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실시간에 어떤 반응을 하기에는 공공의 부분들은 또 다른 질서들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에서 이야기하는 섬세함, 정책 정도, 그다음에 뭐 만족도에 대한 체감을 높이는 부분들은 조금 다른 맥락들로 고민하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새로 세팅해 나가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예로는 이제 맞춤형에 대한 이야기들일 텐데요. 우리가 이제 섬세한 서비스, 섬세한 정책 얘기하면 이제 대부분 맞춤형이라는 얘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맞춤형을 흔히들 생각할 때 저는 이제 맞춤형 서비스를 생각하면 이제 옷을 생각하거든요. 테일러메이드 방식일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아울렛 방식일 것이냐. 근데 모든 서비스들 다 마이크로한 방식의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테일러메이드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을 너무 그동안 공공이 요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공이 그렇게 뭐 모든 국민과 모든 욕구를 다 맞출 수 있게끔 모든 서비스를 다 제공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 부분들은 이제 뭐 어느 영역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오히려 민간의 역할이 더 강조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테일러메이드 방식의 맞춤형 서비스와 어떤 아울렛 방식의 맞춤형 서비스가 같이 갈 수 있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공공과 어떤 이제 저희 같은 중간 조직들의 역할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우리가 사실 그 없던 것을 만들어 올 때는 모두가 다 같은 것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고 만들어 나가고 다듬어 가야 되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도 이제 선진국의 이제 수준에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공공이 잘하는 것과 민간이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각각의 장점을 가지고 어떻게 협력해야 될까? 이런 얘기가 이제 필요하고 그렇게 얘기가 돼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각각 기존의 사회적 맥락에서 어떤 각각의 역할을 잘해왔고 지금까지. 근데 앞으로 변화된 상황에서 우리의 역할의 재정의를 서로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게 오늘 그 포럼에 좀 시작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정정은 리더님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어린이집이라고 했을 때 컨소시엄이라는 형태가 많은 분들한테 굉장히 생소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컨소시엄으로 어린이집을 만들려고 했을 때 그 동기, 그 계기가 같이 함께 사회 문제를
밤을 새가며 해결하려고 같이 하던 동료가 이제 경력 단절되는 이슈가 이제 차마 우리가 볼 수 없다. 예, 여기서 사실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그것도 너무 저는 육아를 하는 아빠로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고요. 공동직장 어린이집을 짓는다는 게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이 현실적인 거는 비용적인 이제 측면일 텐데 그래서 대부분 개인의 어떤 결합인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로 이제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예를 들면 다양한 방식이 있잖아요. 루트 임팩트라면 자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CSR 사업으로 그냥 해볼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CSR로 한 게 아니라 처음에 작은 조직들이 열 몇 개의 조직들이 모여서 우리끼리 컨소시엄이라는 형태로 법인이 개별 주체가 되어서 이 구조를 만들어 보자. 라는 것이 저는 상당히 이제 새롭게 이제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게 새로운 거버넌스를 이제 만든다는 게 처음의 어려움과 그리고 운영을 하고 있는 지금의 어려움이 또 다를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험을 얘기해 주시면은 오늘 이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이 조금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짧게 좀 얘기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짧게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말씀하셨던 뭐 협동조합 형태도 가능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조직에서 조직 내 구성원들의 경력 단절에 대한 문제들을 여러 조직이 같이 고민을 했기 때문에 공동직장 어린이집을 만들어야겠다, 조직이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컨소시엄 형태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공의 이제 지원을 받을 때 공동직장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컨소시엄 형태로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되었고요. 사실 처음 어린이집을 만들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말씀하셨던 이제 돈이 얼마나 들까라는 문제와 사실은 부동산을 구하는 게 가장 어려웠었습니다.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거는 다 조직의 대표님들이 충분히 어린이집의 취지를 이해하고 계셨고 그리고 어린이집이 필요하다라고 충분히 이해하고 계셨기 때문에 컨소시엄 구성은 크게 어렵지 않았고 대신 어린이집에 적합한 부동산을 성수동에 찾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이제 뭐 아시다시피 성수동의 지금 부동산 상황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적합한 물건을 찾았는데 건물주한테 가면 어린이집에 내주는 걸 굉장히 꺼려하시고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한 5년째 운영을 해 보니까 컨소시엄 형태가 커뮤니케이션 할 때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 실제로 컨소시엄에 어린이집 담당자 하시는 분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구성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그리고 인사팀 담당자가 컨소시엄의 담당자가 있고 그리고 대표님은 어린이집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약간 이렇게 세 층위가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서 사실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조금 어려운 부분으로 현재 남아 있고 저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고민이 많은 상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조직 단위에서 의사결정을 해서 이런 돌봄과 경력 단절 이슈에 대해서 합의를 한 상황에서 얘기를 나눈 상황에서 이걸 하게 되니까 저는 또 그걸 통해서 조직 내의 어떤 직장 내 포용성에 대한 문화를 이제 높여주고 인식하게 되는 되게 좋은 계기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컨소시엄 모델이라는 게 뭔가 좀 저희도 새로운 가능성을 굉장히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특히 뭐 지역의 공공에서 어떤 유유부동산들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많이 생길 텐데 그런 것과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뭐 큰 중견기업들 이렇게 결합하는 모델로도 굉장히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안미아 이사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 10년을 하셨어요. 10년을 넘게 13년 넘으셨죠. 이게 인쿱이 처음에는 이제 영리로 출발해서 자체 수익을 내면서 봉사활동으로 이제 보육원 아이들을 만났었는데 본격적으로 비영리로 전환한 맥락이 전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도 할 수 있었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비영리로 전환했다.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새로운 상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비영리로 전환한 후에도 기부와 후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원을 한두 개의 경로가 아니라 다양화시켜 놓고 계신데 그렇게 하게 된 어떤 계기나 그런 효과 같은 것들을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이제 질문 주셨듯이 저희가 사실은 처음에 그 영리로 시작을 했지만
협동조합 모델이었거든요. 저희의 마음 속에는 우리가 다 같이 영어 강사들이 경력이 해외에서 오거나 이렇게 해서 경력이 단절된 경우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혼자서 프리랜서로 일하기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협동조합이라는 그때 기본법이 12년에 기본법이 발효되면서 그때 우리가 같이 만들어서 다 같이 돈도 벌고 그 번 돈의 일부를 떼서 그 선생님을 어려운 데 파견하자, 그 돈으로, 이렇게 해서 사실은 비영리적인 요소가 매우 강했다고 사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방향으로 계속 나가다 보니 사실 정체성이 좀 모호해졌어요. 이게 영리야 비영리야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면 확실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이나 이런 데서 얘네들이 영리야 비영리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았고 기부금 영수증을 요구하는 데도 많아서 저희들이 결국은 8년 지나서 그 조합원들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영리로 전환을 해서 기부금을 받는다지만 기부금은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펀드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부금만으로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잘하는 영어 교육을 가지고 영어 교육 센터를 저희가 2군데를 지금 오픈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수익 사업이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인쿱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돌려서 혹시 만약에 기부가 끊어졌을 경우, 사실 기업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코로나도 겪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깨달은 것은 어려우면 사실 끊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되게 미안해 하시는데 사실은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럼 감사했는데 거기서 그냥 그만둘까?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수익 사업을 열심히 해서 아이들을 적어도 1년에서 2년 정도 가르칠 펀드는 계속 준비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 안에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한 포용적인 DEI 동화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팔고 있고요. 사실 그거는 큰 수익은 되진 않았습니다. 고생만 많이 했습니다. 그냥 다양화 해봤습니다. 수익을 다양화. 그 다음에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VR, AR 그 체험장도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그건 영어, 한국어로 기후변화 체험도 할 수 있고 영어 동화도 들을 수 있고 한국어로도 하고 거기는 이제 약간의 수익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자꾸 수익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10년이 넘어가면서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게 되고 자기의 길을 찾게 되는 것을 보면서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쿱이 이제 최근에 유튜브 채널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인쿱 아이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인쿱 아이. 네. 네, 인쿱 아이로 검색하시면 되시고요. 되게 재밌는 컨텐츠, 해외에서 온 외국인들 그냥 인터뷰하는 내용이에요. 네. 한국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네. 그래서 뭐랄까요, 자생과 의존의 그 정말 조화, 네,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다양하게 이제 시도하시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고, 사실 그건 힘과 체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참 아이들의 변화를 현장에서 목격하는 것에서 오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많이 이제 기다려셨는데 네, 이번에 강희정 회장님한테 네, 질문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ISO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도 정책의학, 전통의학 분과가 있어요. 네, 그리고 전 세계 24개국이 거기 참여하고 있고요. 코로나 이후에는 저도 이번에 얘기하면서 알게 되는데 통합의학이라는 이름으로 한의학 시장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적으로. 그럼에도 우리나라에는 이제 한의산업진흥협회가 최근에 이제 설립되었는데 협회가 생기면은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별 기업의 이익보다는 일단 공익성이 담보된다는 장점이 있고 한두 개 조직의 의견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생태계의 의견이 전달된다라는 것이 있고요. 또 공공영역 입장에서는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는 굉장히 좋은 파트너가 하나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이제 관련해서 한의산업진흥협회에서도 산업분류표를 이제 같이 정부와 이제 갱신하거나 제도 개선 의견 같은 것들을 해나가고 계신데 관련 활동의 사례와 의미들을 한 2분 정도 시간으로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저희 협회는 그 매년 사업 목표를 설정을 하는데요. 저희 주요 사업 목표 중에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기업 애로사항 해결, 정책 제안, 기업들 지원, 그리고 이를 통한 세계시장 진출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 그리고 산업화를 위한 한의학진흥원들과 MOU를 체결을 해서 소통을 강화를 했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투자 유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투자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실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우리 한의산업은 2년에 한 번씩 한의산업 실태조사 보고서가 발행이 됩니다. 이 보고서는 통계청 공식 승인 통계로서 등록이 되고 업계 내 외부에서 이 자료를 사용을 하는데 지금 그 우리 업계를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역할이 바로 이 실태조사 보고서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 산업계 스스로도 이에 대한 관심이 조금은 부족했었던 것을 저희도 인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를 못하다 보니 이 실태조사 보고서가 현행화되어 있지 못하고 처음 시작했었던 산업 분류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저희가 이번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 분류 이름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잡는 작업을 지금 또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산업 실태조사 대상에서 누락돼 있는 업체들이 우리 회원사 안에도 상당수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을 해서 누락된 업체들을 저희가 또 목록을 제시를 했고 그리고 현재 우리 한의산업 분야라고 할 수 없는 분야들이 또 남아있는 것이 있어서 이 분야에 남아있는 산업 업체들 때문에 마치 우리 산업이 하향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주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정리를 해서 객관적으로 우리 산업계를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자료화해서 볼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우리 내부도 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공공의 업무를 이제 산업체들도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산업 통계가 이제 왜 중요한지 조금 맥락을 설명드리면 그 통계가 잡혀야지 그 산업 분류표에 해당된 회사들의 정보 데이터를 긁어 이렇게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체 이 산업의 시장 가치나 규모가 이 정도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이란 건 어떻게 될까요? 공공 예산이란 거. 규모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게 비례해서 분류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 통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어떤 그 산업의 협회가 있었을 때 그 협회가 공공과 소통하면서 이 정확한 산업의 규모와 통계를 이제 추산할 수 있는 거를 조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좀 더 건강한 자원들이 좀 더 이 산업 생태계로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런 특히 사회 서비스 분야일수록 이런 분야별로의 그 협회가 굉장히 민간 거버넌스가 협회라고 하니까 너무 딱딱한데 민간 거버넌스가 굉장히 이런 중요한 통계에 있어서 역할을 한다라는 거를 저도 이제 많이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좀 더 많은 얘기들 나누면 좋은데 저 마지막 질문들을 한 1분 정도씩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 보충성의 원리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보충성의 원리를 좀 얘기 드리고 싶은데 대규모의 어떤 사회 조직 단위는 소규모의 사회 조직 단위가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그 사회적 기능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런 원리예요. 조금 어려우시죠? 좀 더 쉽게 말하면요. 가령 돌봄 문제 해결 주체는 국가만이 아니라 당사자 자신이기도 하다는 건데요.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개인에게 개인이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개인이 하기 어려운 문제는 그때 지역사회가 맡아서 하고 지역사회가 해결이 안 되면은 그때 공공의 행정이 관여한다는 원리입니다. 네 분께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신의 영역에서 각각 어떤 새로운 성장의 경로를 그려 나가시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공공 민간을 다 아울러서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제 기존 자원과 어떤 제로섬이라기보다는 상생하면서 새로운 자원을 통해서 새로운 공급을 만들어내는 공통점을 보이는데요. 민간과 공공이 이제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서 각각 장점을
기반으로 협력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아니면 어떤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담론보다는 어떤 개인의 경험이나 개인의 생각을 좀 솔직하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분씩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정은님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얘기할까요? 마지막에 강희정 회장님께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 말씀해 주셨던 보충성의 원리의 케이스가 딱 저희 모두의 숲 어린이집이 그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간의 주체들, 그러니까 돌봄이 필요했던 주체들이 먼저 어린이집을 만들고 그 어린이집을 만든 것에 이제 뭐 직장보육센터나 그다음에 하나금융그룹 같은 후원들이 유치가 되는 것이 저희 같은 케이스인데요. 네, 저희도 근데 운영을 해보면서 보면 아직도 좀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받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지원되고 공공에서 도와주고 계시는 부분이 아이 수에 비례해서 운영 보조금이 나오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같이 저출산 시대에 아이 수에 맞춰서 보조금이 나오면 사실은 어린이집은 폐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시대일수록 어린이집 같은 돌봄 서비스들이 굉장히 기반을 탄탄히 잡고 있어야 언젠가 출산율을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출산 시대에 굉장히 폐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정책적으로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사장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중앙사회서비스원도 같이 해주셨고 해서 사실 인쿱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정도에 나가고 있거든요. 다 나가지 못하지만 근데 제주도, 충청도, 전라도 뭐 이렇게 경상도 이런 곳에서도 연락이 오셔요. 여기 인쿱 있나요? 이렇게 물어오시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미국에도 알려졌는데 사실 한국에 많이 알려져 있겠죠. 하지만 저희들이 진짜 너무 여력이 없어요. 여력이 없어서 사실 예를 들면 제주 지부를 만들고 싶다면 사실 인쿱의 노하우를 다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주에 있는 우리 엄마 강사들이 이 조직을 만들어서 어려운 아이들, 지역에 있는 어려운 아이들을 가르치면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 공공사회서비스원이나 이런 어떤 기업, 공공기관에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다 만들어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대영 본부장님과 강희정 이사님 짧게 한 1분 정도로 가볍게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아까 뭐 제 말씀 드릴 때도 많은 말씀 드렸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사업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오늘 사례들에서 좀 많이 이제 고민하면서 같이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한의학협회처럼 그러니까 뭔가 이제 새로운 연대를 위한 좀 협회 조직이나 저희랑 스킨십이 같이 필요한 공동의 어떤 아젠다를 같이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좀 그룹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사회서비스 공급 쪽에서의 발전을 위해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협회 입장에서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협회의 업무는 어떻게 보면 공공의 업무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를 찾으려고 하면은 끝도 없는 과제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면은 전혀 발견할 수 없고 안 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회사나 협회나 사회나 다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우리 업계 혹은 우리 삶의 터전을 개선해서 발전시키고자 한다면은 이 의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반의 지원을 끌어내고 또 함께 갈 수 있는 회원 구성원 간의 소통을 통해서 같이 좀 의지를 세워서 뭔가 해 나간다면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을 하나하나 해결을 하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도 협회 업무를 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회 서비스 관련된 많은 구성원분들이 다양한 애로사항이나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 함께 합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이제 마칠 시간이 되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들은 추후에 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말씀하셨던 섬세한 정책의 차이는 결국 간담회보다는 이런 서로 주체들이 같이 티타임을 가질 때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그래서 복지부, 중앙사회서비스원, 현장의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참하시는 시간이 좀 더 많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의견으로 꽉 찬 시간 만들어주신 5분의 전문가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사회 서비스 공급 주체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밝은 미래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더불어 오늘 포럼을 위해 내어주신 귀한 시간이 사회 서비스를 아끼고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3회에 걸친 2024 사회 서비스 정책 포럼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더 알찬 내용으로 내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